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오늘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 우리 요즘에 한창 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나요? 네, 표현이 예. 맞나요? 정확한 표현이? 예. 그렇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정부와 여당이 좀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이제는 그 범위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업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응하는 방식이 좀 세계가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 가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재난 기본소득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 진짜 수십 년째 오고 있는 그 레드 컴플렉스 있잖아요. 네. 일단 기본소득 뭐 하면은 그냥 일단 빨갱이 네, 들어가니까 네. 별로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어쨌든 그런 거를 왜 그런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인명 피해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것이 그거고 지금 수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명 피해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최소 범위를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못지않게 경제적인 피해가 또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말씀하신 그 실업자가 실업 문제. 네.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는 900만 명이 수급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업급여에 대해서 900만 명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노동 인구가 이제 2,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나오지 이게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2,800만 명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 900만 명이라 하면은 대략 어떻게 되죠? 3분의 1이 조금 못 되는 3분의 1 되나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실업 문제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경우도 세 차례 했죠. 아마 그 직접 그 저녁 8시에 국민들 앞에서 TV로 이렇게 담화를 하는 거 이걸 지금 세 번째나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이제 그 인명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한 이런 것인데 그 제가 왜 저 프랑스에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때 대통령이 1차 담화까지 제가 보고 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2차 담화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봤는데 1차 담화 때 그 말 했던 것이 이제 기억에 남아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거는 국가에서 무조건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실업자를 최소한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그쪽으로 방점이 많이 찍혀 있죠. 네. 그러니까는 기업이 어려우면 당연히 해고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 해고를 하면은 그거는 뭐 모두에게 손해인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는 해고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업의 지원을 좀 그렇죠. 넣고 해고 대신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줄 테니 좀 이 어려움을 같이 좀 감내를 하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국가가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혜택을 준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기업한테 이제 혜택을 이렇게 주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주된 어떤 그 경제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이제 반대로 기업이 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실업자가 많이 양상이 됐을 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기업에게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어떤 그 현금으로 네. 혜택을 주는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식에 비해서 미국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너무 정형화시키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대략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네. 미국식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해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그 현금 지원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아까는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네. 이번엔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이게 이제 약간의 그 아까 유럽식과 차이나는 미국식 그러니까 큰 두 개의 지원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래 지금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얼마 전 지난달 말이었었죠. 한번 대통령이 발표를 했지만은 그 지원 법안이 아주 대규모의 케어스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이쪽 방안이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대화가. 네. 근데 이런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실업자에게 뭐 실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수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분은 되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또 일부분은 우리 그렇게 다 퍼주고 네. 국가가 좀 국가문 너무 열어놓으면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주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실제 지금 기획재정부는 그런 쪽을 네, 얘기를 네. 하고 있고 여당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획재정부의 안이 네. 그 하위 70%에게 그렇죠. 지원을 하자는 네. 요약을 하자면 그거잖아요. 예.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수정을 했죠. 이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자는 쪽으로 수정을 했는 것이 그게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해석을 하자면은 예. 그 전에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자는 쪽으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의 그 소위 레드 컴플렉스. 진보 진영에서 네네. 계속 시달리는 그 레드 컴플렉스 네. 먼저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그 색깔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파란 색깔 저쪽이 이제 분홍 색깔을 쓰지만 네. 그 전에는 빨간 색깔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빨간색을 안 빨간색을 썼죠. 써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걸 쓰고 싶고 안 싶고 이걸 떠나가지고 빨간색 못 쓰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빨갱이라고 소리 듣는데. 그래서 당시 그랬죠. 그 새누리당 때부터 아마 저쪽 그 우파 진영의 정당이 빨간색을 썼잖아요. 네. 아주 새빨간색을.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속으로 깜짝 놀랐죠. 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파 정당이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당이니까 가능하구나. 이게 그 좌파 정당 혹은 뭐 좌파 이런 말 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네, 잘 안 쓰시지만 어쨌든 그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쓰고 싶고 안 싶고 이걸 떠나가지고 못 쓰거든요. 아예 그냥 피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색깔일 텐데. 예. 근데 이제 그만큼 그 소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쩍벌남.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뭐 가리낌 없는 거. 근데 그 빨간색을 쓰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빨간색에서 쪽벌람까지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짜 그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로고로 사용하는 예. 거 보고 전 쪽벌람이 떠올랐어요. 편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마구 쓸 수 있구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용어 같은 것들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좌파 이런 말을 함부로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죠. 저 우파에서는 좌파, 우파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좌파에서는 우파, 좌파 이런 말을 못 써요. 그렇죠. 잘 안 쓰죠. 예. 자, 그러면 네. 자, 앞서 지금 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 공약으로도 그랬었죠. 전 국민에 대한 근데 민주당뿐만 아니었어요. 사실은 총선 전에는 미래통합당도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금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네.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뒤집으셨으니 네. 뭐 그들의 이야기는 조금 뭐 그냥 차치하고 지금 정부 여당과 집권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이 예, 대결도 지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국민들의 네. 의견도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어려움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게 누구나 그 위험이 다 똑같진 않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네.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는 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 그 좀 이야기를 되더라고요. 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마 몇 차례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뭐냐면은 그 대국민 재난에 대한 지원 이것이 이제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했을 때 이제 용어 구별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게, 국민에게 지급이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복지는 아닌 거죠. 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꼭 뭘 해서 아니면 뭘 안 해서 우리가 어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당연한 그런 기본권 같은 거. 네. 태어났으면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 죽을 때까지 존엄하게 살고 죽을 때도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천부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런 모든 것들을 복지 차원으로 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일부 사람들만 어떤 그 당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복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선별적 복지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알아야 되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태어나니까 누구나 어쨌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아 차원에서 네.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들도 네. 가난한 사람이 덜 받고 부자가 많이 받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노후 늙는 것도 부자가 더 뭐 잘 늙고 뭐 못 늙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똑같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문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가, 그러니까 교육비, 학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걸 대학 학비는 뭐 복지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지만 초등학교 우리 지금 얼마 내는지 이런 것들 똑같잖아요. 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누구나 적용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보편적인 복지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그 보편성 문제가 이제 그 복지 문제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는 이 복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거는 국가가 이제 주로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 단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지급을 해야 되는 무언가가 발생하는 건데, 근데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같은 경우처럼 원래 기본적으로 천부인권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그 존엄하게 살아야 될 권리, 그게 아니고 뭔가가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발생한 그 일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든가, 그거는 늘 홍수 우리가 속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쩌다가 이제 그 자연 재해가 벌어지는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뭄이 들었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홍수가 났다, 집이 잠겼다, 그런 거는 모두가 다 집에 잠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자기의 집이 물에 잠기는 그런 운명에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 특정 지역에 살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가뭄으로 피해를 입는 것 같은 경우도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간접적인 그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이지, 가뭄이 딱 했다고 해서 내 직업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건 그 피해를 보고 그런 건 아니라는 네. 것이죠. 산불이 나는 것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그렇죠. 보는 것이지, 누구나가 산불과 동시에 내 직업에 타격을 입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기 해당하는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자체 혹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선별적인,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보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반면에 이 보상의 문제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예요? 바로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이런 그 팬데믹 차원의 거대한 그 전염병이 돌 때는 전염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그 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본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런 게 발생하면 사람들을 출입을 통제를 한다든가, 국경을 통제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를 포함한 이런 재난에 의거한 그런 피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이거는 보편적인 그런 피해인 것이고 따라서 보상의 문제도 보편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의에 더 걸맞고 이것이 더 합당하다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복지의 문제도 우리가 뭐 복지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죠. 그래도 사람이 살긴 살았잖아요. 근데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 보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뭐 물론 보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하지만 그 좀 더 그 나은 그 사회를 위해서라면 이게 보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선별적 보상이냐 보편적 보상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일단 개념상으로 네. 분명한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 보상을 하되 이런 선별적인 보상을 하자라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죠. 70%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제 용어로 이제 다시 가르자면은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그 재난 앞에서 모두나 보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득 하위 70% 이거 필요 없이 전 국민에게 주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의견이 좀 갈려 있는 것이. 기획재정부 말이 맞다. 지금 앞으로 닥쳐올 위험이 얼마나 더 많을 텐데 지금 곡간문 열어버리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 위험 자체가 보편적으로 다 있다곤 하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는 100만큼의 힘듦이라면 저 사람에게는 그냥 뭐 1만큼의 힘듦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다 똑같이 보상을 한다고? 그거는 근데 낭비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 거예요. 문제는 네. 아까 우리가 제가 복지 문제도 잠깐 비교를 했잖아요. 복지 차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문제를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대학 학비 문제. 네. 서민들이 그 대학 학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감과 부자들이 부담하는 그쵸. 그건 전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리고 교육도 그렇지만 그 보건 문제도 그렇고 그럼 그것부터도 그러면 전부 다 선별적으로 나눠야 된다냐? 촘촘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논리적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를 했는지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보편적 보상을 해야 되는지 문제도 똑같은 문제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능력이 안 되면 그 사회가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그건 차후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 안 되면 그러면 보상해야 될 그 금액 자체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 다음 문제니까 그런 것이고 물론 기획재정부 차원 입장에서는 고가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해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뭐랄까 그 둘이 역할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큰일 나죠. 네, 네. 그 정당에서 그러니까는 집권당에서 안 돼 쥐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안 돼 열어야 돼 이렇게 모습이 웃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이 더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상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죠, 맞기는. 그런데 현재 그 기획재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그 20일 날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확한 워딩이 제가 정확하게는 안 떠오르지만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가 이제 돈을 꼭 이렇게 뭐 안 쓰자는 게 아니고 이제 적지적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껴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라는 거죠. 어디가 그럼 가장 그 적지적소라는 것인지 이게 좀 적지적소라는 거 이야기죠. 지금은 거의 이제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고 모든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이 팬데믹 상황으로 오기 직전, 그러니까 몇 달 전으로 거슬려 올라가면은 우리가 너무 지구 전체가 안일했어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누가 얼마큼 먼저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예. 한국은 그나마 지금 통제권 안으로 집어넣고 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잘 대응을 했다. 심지어는 한국적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 이런 거 찬사도 듣고 있는 반면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일본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의료 체계가 붕괴될 정도의 그러니까요. 그런 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네. 이게 한순간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 돈이 우리가 뭐 땅에서 솟아나냐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거 결국 우리 세금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얼마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미국 정부도 지금을 전시 상황으로 네. 하고 모든 그 저 가용 그러니까 전시 물품 생산을 그 통제하는 그런 법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적용을 했고 아까 제가 이제 케어스라는 거 잠깐 말씀드렸죠 아마. 이것도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뭐 전후하면 전쟁을 대비하는 이게 아니고 네. 지금 전시라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시에 우리가 저축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어렵죠. 돈 전시에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돈을 지금 좀 아껴놓자. 이게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 인식이 달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좀 살펴봐도 이게 보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임을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찌 보면 이렇게 큰 외부의 충격파가 내부의 여러 가지 좀 패러다임들을 많이 바꾸는 네.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또 그 일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많이 하죠. 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차원의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이긴 해요.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우리가 상상 가능한 그 세계로 우리가 이 물결 위로 올라타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를 저항을 하고 막아야 되는가 이제 이 문제가 일단 있는데 일단 그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 위로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라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런 말 앞서서도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 인간이 아프니까 지구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역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연은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이제 가꾸고 정말 오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만이 보호가 된다.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잠깐 2달, 3달 조금 안 썼더니 지구가 확 살아나는 거 네. 바로 보이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어떻게 되나 실험해볼까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갑자기 경제를 툭 멈추고 실험할 그게 아닌. 근데 아까 이제 외부로 오는 충격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과학 철학자 그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것도 사실 크게 보면 이 얘기인데 패러다임의 균열은 그 내부에서 이제 균열이 조금씩 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은 그 응집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이퀄 응집력 이게 이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응집력으로 이 균열을 묶고 있는 것이 이제 한 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균열과 응집력이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유지가 되다가 흔히 대부분의 경우는 이 균열이 완전히 갈라져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런 팽팽한 어떤 기싸움 중에 외부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와르르 깨지는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붕괴가 되고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이게 지금 그 우리 인류 역사가 계속 유지해온 어떤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외부 균열이라는 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외부의 충돌이라는 것이 방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를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 내부 안에서 이거 위험한데 환경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 지구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 이런 균열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응집력으로 어떤 그 경제 발전, 이라는 산업 이런 것을 이렇게 꼭 묶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처럼 외부 충격이 하나 빵 왔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수 없는 그 대상을 강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실험을 해본 그런 경우인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네. 보니까는 되더라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요. 그래서 그 균열을 우리가 이제 막겠다는 어떤 그 내부 응집력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 충격이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딱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그 새로운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실험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변화에 올라타야 될 것이 있고 저항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자본주의 그 전부터 균열이 있어 왔지만 응집력이 훨씬 컸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를 향한 외부 충격이 한번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는 그 변화에 우리가 올라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항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를 수호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 붕괴되고 새롭게 해체해서 그렇죠. 다른 어떤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새로 짜야 되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그 이런 인문학적인 문제를 깊은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네. 왜냐하면 현실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인 실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 다 우리 한 달 동안 자동차 타지 말고 한번 실험해보자. 이게 어렵죠. 근데 이렇게 그 인간의 문명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그 외부에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그 타격으로 해가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불거진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보상의 문제,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의 문제, 보편적인 보상, 선별적인 보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조로 이해를 했을 때 네. 실제적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네. 보편적 보상이 맞는데 네. 기술적으로 봐도 맞는데 네. 왜냐하면 그 선별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나오는데 뭐 처음에 뭐 자산이 얼마 이상은 안 되고 뭐 이하는 안 되고 뭐로 갔다가 또 이것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네. 보편적인 보상이 맞을 건 같은데 또 그렇게 보자니 야, 나 벌이가 저 사람의 난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저 사람과 내가 같은 돈을 받는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양쪽 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처음에 출발점에서 다시 말하면 이게 철학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보편적 보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네. 그런 어떤 그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효과성의 문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를 예. 들어서 국가가 그렇게 돈 좀 뭐 비싼치 않냐 이런 말 안 들으려면은 당장 뭐 현금을 푸는 것보다 세금을 절감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또. 예. 근데 그거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 원래 뭐 많이 안 내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우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원래.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웃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데 돈을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감면이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는 먼저 쓸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세금 감면은 효과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이 돈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표현했던 것이 이제 헬리콥터 드롭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헬리콥터로 위에서 돈을 뿌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뿌려줘야 된다는 거. 근데 과거에는 이런 중앙은행이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신 적이 별로 없죠. 뭐죠? 그거 집회박물관? 박물관 네, 구경하는 정도. 네. 한국은행 가서 우리가 뭐 인출하고 뭐 대출 받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이 일반인들에게 직접 관여할 일이 없는데
지금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별로 관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 일반인들에게 직접 은행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직접 민간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위에서 뿌려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헬리콥터에서 돈 살포하는 이런 거 가끔 이미지 나오는데 이게 이 사람이 한 말에서 요리했다고 볼 수가 근데 있는데 솔직히 전 그런 그림 보면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아비규환을 이루면서 서로 주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갖고 참 그것도 기분이 거시기하긴 해요. 근데 보기에 따라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예.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같이 좌고면 그냥 뿌리라는 얘기죠. 뿌려야 된다. 뿌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 보통 그 민간인들 일반 대중들 시민들에게 계좌 안으로 이렇게 팍팍 꽂아주잖아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별로 경험이 없죠. 갑자기 내 통장에 돈이 뜩 들어와 있고 국가가 주는 돈이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세금 감면 같은 것들은 국가가 부담도 없지만 효과도 사실 별로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제 현금을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은 다시 이제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그 미국에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좌파 경제학자가 아니라 우파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이게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 앞에서는 지금 좌파 우파가 아니라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시기 때문에 어떤 그 나중을 위해서라는 게 지금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네. 나중보다 지금이 더 급하다는 지금 한창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야 네.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국가의 부채가 커지잖아. 당연히 커져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부채가 커진 게 아니라 국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죽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가의 부채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라 이거는 뭐 글쎄요. 제가 얘기하면 무책임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경제학자들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한다는 게 지금 먹고 살만할 때 조금만 조여서 나중을 위해서 하는 게 저축이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중을 위해서 저축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빚을 고민할 때보다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산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고 경제를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사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이제 이 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보편적 보상이다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뿌렸다. 이거는 불공평하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거를 다음에 세금으로 다시 우리는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면 똑같이 100만 원씩 만약에 전 국민에게 혹은 성인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100만 원 혹은 청소년의 경우는 뭐 50만 원 뭐 그거는 세부적인 거니까 전 국민에게 똑같이 하여간 분배를 했다.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소득이라고 이 용어가 붙은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죠. 네. 어쨌든 이거는 인컴이에요, 나한테. 예. 그래서 소득인데 물론 기본 소득 베이직 인컴하고는 다른 것이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죠.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재난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까지 네. 그런 용어가 그러니까 이 소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나한테 들어온 어떤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세금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원금이라는 얘기를 자꾸 좋아해요. 이것도 역시 레드 컴플렉스인데 네. 기본 소득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막 빨갱이스러우니까 지원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건 굉장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이렇게 위축된 사고 그렇죠. 방식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이게 용어들이네요. 둘러싸는 맞네.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압박이에요.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이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소득이라면 우리가 뻔뻔해지고 근데 그걸 노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원금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네. 오히려 소득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소득이 제로야. 그래서 정부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어. 그 사람은 세금을 안 내던가 덜 내겠죠. 덜 낼 수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코로나와 관계없이 나의 소득이 있고 월 뭐 1,000만 원을 받아. 근데 거기서 100만 원을 준다. 근데 100만 원과 무관하게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많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100만 원에 대해서도 그대로 똑같이 토해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으로 얼마든지 나중에 이거는 국민은 당장 한 달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지만 국가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나중에 충분히 정확한 정산을 통해 가지고 세금으로 이거를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한다면 네. 정부에서도 좀 철학적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료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그 오마이뉴스에 이제 기사로 나갈 건데요. 거기서는 제목을 좀 세게 이제 뽑았어요. 하셨어요? 정확하게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성공한 바이러스 그 네. 통제 국가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해결사예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해결사 뭐 이런 별명만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해결사가 진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해결사 한국을 결국 이 관료들이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런 유형의 어떤 뭐 제목이었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방역, 그다음에 선거를 통한 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다음 민주주의에 대한 이 수호 이런 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2번을 이겼어요. 마지막 3세판인데 경제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결국은 그 해결사 한국의 발목을 잡게 생긴 이게 바로 이제 관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들이 고민하는 거는 세금으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자신감도 가질 그렇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창의적으로 다양한 선택지들을 열어놓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그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